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님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톤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현황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늘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은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뉴스식으로 전달하긴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지금도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그다음에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좀 무거워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전쟁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고 네. 우리가 되새겨야 되고 자주국방의 의지를 다지는 그럼요. 또 그거의 중요성을 다지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의미를 두는 것 중에 하나는 뉴스에서 보는 것 외의 것들을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정보 차원에서 더 넓은 정보, 더 깊은 정보를 가지시라고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현재 현황은 우크라이나는 확실합니다. 미군의 지휘를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미군의 영향을 정말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 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군의 스타일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멀리 장거리에서 보급 기지와 지원 세력들을 네. 일단 제거하는 네. 그런 작전으로 가고 있고 거기에서 좀 더 사거리가 길고 장사정의 무기체계가 없어서 못했을 따름인데 그런 장사정의 무기체계가 반드시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예. 하나 그런 무기체계가 들어갔다고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지금 뭐 하이마스가 있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또 발표된 게 드디어 엑스칼리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하. 한 발당 1억짜리. 엑스칼리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에이테킴스가 에이테킴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게임 체인저 수준이 아니라 네. 재앙인데요. 그래서 러시아한테는. 지난 2주간의 그 상황을 봤을 때 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크림반도에 네. 4개 공군 기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쓰지를 않고 네. 3개 공군 기지를 주력으로 러시아가 쓰고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해군 항공대가 많이 그 주둔했던 샤키 공군 네. 기지라고 있습니다. 샤키 맞습니다. 공군 기지가 완전히 완파가 됐습니다. 이거 뭐 영상에서도 많이 나왔죠. 근데 그거를 러시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고다. 그냥 담배꽁초에 담배꽁초가 네. 그 누가 실화로 그렇게 해서 불이 났다. 담배꽁초가 그렇게 네. 엄청난 아마 폭발이 한 일어나나요? 230ml 그 담배꽁초가 아닐까. 담배꽁초겠죠. 이제 그게 좀 더 이제 얘기가 네.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네. 얘기 나온 게 뭔가요? 우크라이나 사보타주였다라고 이야기 나오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전문 용어로 쪽팔리니까 그런 거죠. 전문 용어가 드디어 나왔어요. 전문 용어가 아주 나왔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면은 크림반도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 지금도 러시아 관광객들이 휴가 가서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데 그런 곳에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애써 포장한 그 전쟁 과정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게 금방 이제 보여지는 건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담배꽁초여야 되죠. 그리고 위성으로 다 나와요. 위성에 그 전까지 러시아 해군 항공대에서 주력으로 쓰고 네. 있던 SU-24 그리고 SU-34 네. 그리고 SU-25들이 네. 계속 주기돼 펜서 있었는데 같은 기체들이 있었는데 그 9대 정도가 완전 파괴된 모습이지. 기체 자체가 네. 파괴가 네. 됐어요. 그 경납고에 있던 항공기들은 파괴가 됐는지 안 되는지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9대 이상은 분명한 것 같고 밖에 주기돼 있던 기체만 해도 9대였어요. 네. 그 기체들이 전부 박살이 났죠. 거기다 그럼- 헬기나 수송기도 피해를 입었을 테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게릴라로 표현되나요? 일단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그 정도까지 폭발이 오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요. 뭐 잠입까지는 모르겠는데 폭탄을 또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걸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에다 싣고 가지 못하는데 거기 보면 버섯구름 같은 게 올라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공격을 했다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저게 거의 100% 확신에 네. 차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었다라고 봐질 맞습니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전선이 더 넓어진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사키 공군기지에 그 보니까 주기 시켜놨더라고요. 그 경납고에도 안 집어넣고 그런 얘기는 또 여긴 담배꽁초 같은 게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거의 200km 넘게 해서 뭐가 날라왔으면 사실 그 사정거리 밖으로
빼야 돼요. 그러면 전선과의 거리는 더 멀어지는 거고 그렇죠. 지원이나 그다음에 그런 게 힘들어지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뭐 사실 이렇게 확 돌아버려 갖고 리미트를 뽑아버리면 그냥 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 영토까지도 날아갈 거. 물론 그건 이제 미국이랑 협의를 해서 아마 안 하는 걸로 얘기를 했겠지만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이게 뭐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이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하이마스 들어가고 에이테킴스 들어가고 엑스칼리버 들어가고. 왜냐하면 장사정 공격 무기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위성이랑 결합시켜서.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제일 뒤에서 좋은 거는 미국이겠죠. 예, 앉아서 그냥 러시아 군사기지, 러시아 군사력을 박살내고 있을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또 한편 또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하면 그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방공 네. 부분인데 특히 이제 다층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S400이랄지 S300만 네, 하더라도 상당히 강력하고 그런 재원만 보면은 하이마스를 이용한 에이테킴스 공격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미사일 공격에 이렇게 당할 수는 없는데 이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그 S400이 이제 유명무실해지고 재원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요번에 어떻게 보면 신비의 베일이 좀 벗겨졌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 S400 같은 경우 시리아에서 처음 배치됐을 그쵸. 때 굉장히 신비의 무기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었는데 시리아에서도 사실상 그렇죠. 살짝 좀 몇 번 탐지를 못해가지고 네. 이거 뭐 좀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라는 게 그때 있었는데 아마 러시아 쪽에서는 뭐 시리아 쪽 운영병의 실수다. 네, 그거 실수다 네. 뭐 그래서 그죠. 그렇게 넘어갔는데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미사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탐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부분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편 또 다른 생각으로 본다면 아예 S400이나 S300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탐지 시스템에 네네. 문제가 있다는 게 탐지 시스템 자체는 재원상에 그것까지 속이지 않았겠죠. 그것까지 뻥스펙은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그런 그 탐지 시스템들을 대레이더 공격으로 무력화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강한 또 추정을 해봅니다. 안 그래도 함을 또 미그 29에 따라서 발사한 지금 것으로 보이는 예가 있죠. 그렇죠. 함 공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남부 전선 쪽은 우크라이나가 제공권을 장악했다시피 네.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반격하기 위해서 Su-35를 출격시켰는데 Su-35를 Su-27, 그 우크라이나 Su-27이 근접전에서 잡았죠. 대등하게 뭘 잡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그 영상에서는 그냥 교전하는 것만 네네. 나왔는데 그렇게 교전을 할 정도라는 이야기는 근접전에서 교전한다는 이야기는 BVR 교전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러시아의 공중 우세는 정말이지 남부 전선 입장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거 아닌가? 특히 러시아 같으면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방공 공군이나 방공군을 따로 둘 정도로 그렇게 맞습니다. 대항공 방공에 신경을 쓰는 국가인데 근데 이렇게 진짜 신비의 베일이 벗겨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명예가 실추되는 셈이죠. 우리도 살펴봐야 될 게 이 기자님 말씀대로 S400이면 우와 이제 S400이 이렇게 그 사정거리 안에는 이제 비행이 얼씬도 못해. 뭐 이렇게 다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S300부터 그 전설이 시작됐죠 사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시리아에서 살짝 삐끗했고 그때는 뭐 시리아 쪽 운영병의 실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보면은 공중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날라오는 거에 대한 탐지도 못하고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스펙만으로 이제 무기를 판단하는 시대는 좀 지났고 실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제 헤르손을 본다 그러면 헤르손을 공격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가장 큰 보급 기제가 되고 있었던 크림반도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정말 크림반도의 어떻게 보면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케르치 대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케르치 대교까지 공격할 능력은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케르치 대교를 공격할 것이냐? 공격할 것이냐? 만약 그게 정말 케르치 대교를 문제죠. 공격한다는 거 하면은 아주 정말 푸틴이 선언하는 것처럼 핵전제까지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거기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한번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뇌관이라고 할 수 있죠. 뇌관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를 만약에 공격해서 그게 끊어지게 된다. 그것마저 끊어지게 된다면 러시아군으로서는 보급 및 후퇴로까지 막혀버리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핵 중에 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푸틴이 이제 핵 공격까지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협박에 우크라이나가 굴하지 않고 케르치 대교까지 공격을 할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은 좀 열려
있긴 한데 근데 높진 않다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케르치 대교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크림반도에서의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되찾을 가능성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케르치 해교가 그 공사하고 완성된 직후부터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케르치 해교를 파괴하겠다. 왜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아조우해를 막아버린 셈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영토였다가 연결돼 버리면서 러시아 본토랑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파괴를 해야 되는데 시점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전략적으로 이게 그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끊어져 버리면 이제 그 안에서는 푸틴이 항복하지 마 이래 버리면 이제 마지막까지 싸울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기 때문에 저는 공격을 한다면 진짜로 살짝 공격해서 야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도망가라고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전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샤키 공군기지가 공격 당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만 반대급부로 동부전선에서 갑자기 이제 소강 상태였던 네. 동부전선 저 멀리까지 네. 심지어 키우의 근처 전선까지도 공격을 한번 다방면으로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결과는 역시 신통치 않았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격 성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이제 자원병을 모집하잖아요. 그리고 네. 모집해서 3군단이라는 별도의 군단을 편성해서 네. 이제 동부 전선에 이제 투입할 이제 준비를 마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각종 장비들이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병력을 이제 러시아도 쥐어짜서 국면을 한번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이제 시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얼마 전에 재미난 에피소드 재미난 건 아니죠. 당사자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겠죠. 러시아 관광객이 S400을 배경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네, 사진 찍었는데 그거를 딱 보고서 위치 위치 파악을 했죠. 특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심지어 그 트위터에 올렸는데 다른 사람이 그 트위터로 위치 파악을 딱 해가지고 올렸죠. 네. 결과는 그 어떻게 됐는지 밝혀지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시각적 정보나 위치 정보가 정말 현대전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네. 그리고 이제 포피스나였나요? 거기 이제 포파스나죠. 포파스나. 그 네. 바그너 그룹 본부에서 네. 이렇게 거기도 이렇게 하고 사진 찍었다가 그 기자가 기념사진하고 찍었는데 그 뒤에 주소가 나와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걸로 바로 그냥 미사일 날았습니다. 본부가 파괴되면서 사상자가 엄청 많이 발생했다. 네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인이 죽고 다치는 건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죽고 다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제 군인들이 다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훈련 이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경각심 생각이 울리는 합니다. 네. 부분이 되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또 국내에서도 개인 정비 시간에 총기 아, 정비하다가 또 그거 사진 올리고 고기동차 자빠진 것도 사진 올리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안 문제에 좀 더 좀 우리도 신경 써야 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름으로써 이제 현대전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만약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 한 그렇죠.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네.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맞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찍어서 용감한 국군 아저씨 이랬는데 이게 막 위치 나오고 이래버리면 그렇습니다. 요즘은 본의 아니게 대부분 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거기 사진에 위치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계속 강조드립니다만은 군사대국 제2의 군사대국 제2위라고 하는 그 러시아가 네. 이제 우크라이나한테 쩔쩔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계기는 바로 드론인데 맞습니다. 결국은 현대전에서의 드론을 중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그런 큰 전쟁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 알려지진 않았지만 대한민국 지상군은 각 제대, 뭐 네. 군단, 사단, 여단, 대대, 중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다종의 지금은 지상에 있는 드론까지 합치면 53종 이상이 네. 지금 선정이 됐고 일단 공중에 있는 드론만 9종 이상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2023년에도 계속해서 나올 거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행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도 서둘러야죠. 서둘렀던 이런 상황들을
이제는 좀 대국민 홍보도 네. 좀 했으면 싶은 많이 생각도 알리고 있어요. 예. 좀 이제 결실을 잘- 이렇게 맺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드론도 한번 같이 띄우면 좋겠어요. 네. 국군의 날 행사할 때 띄우면 좋죠. 네, 예, 그 예. 태극기 이렇게 할 때 그걸 드론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죠. 네. 네, 네. 그 우리 대한민국의 드론은 지금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은 데이터 링크 개발까지 그렇죠. 완료가 종합적으로 다 된다면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미래의 전장이 네트워크화 된다면 사실 눈이 하늘에 있는 눈이 수천 개 수만 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게 되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대만제 드론을 대량으로 도입하고 제가 얼마 전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박격포 떨어뜨리는. 네. 네. 러시아군이 이렇게 참호 파고 자고 있는데 바로 머리 옆에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참호 안쪽이라 죽진 않았는데 허겁지겁 총 챙겨 나가는데 이 병사는 이제 평생 트라우마 생기고 그렇죠. 참 불면증에 시달리겠죠 이제.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하늘에서 박격포탄이 떨어져서. 그게 뭐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경험한 사람 죽었을 테니까 이 군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고 전력에 많은 이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북한도 물론 이거를 보고 있고 준비를 하겠죠. 자기네들의 비대칭 전략 중에 하나로 생각할 테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우리도 북한군을 그렇게 괴롭히게 만들 수 있는 드론을 반드시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이미 생각합니다. 북한은 정찰 드론을 몇 번 보냈다가 추락한 사례가 있긴 있죠. 그렇죠. 네. 그 드론은 완전히 장난감 그렇죠. 수준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이 너무 확실하고요. 이번에 소모전으로 갈 것이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그 푸틴의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불렸던 뭐 이렇게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는 좀 차이가 네네. 있지만 그 두긴이 딸, 그 사실은 두긴을 노렸다고 했는데 두긴이 타고 마지막 다닌 차를 순간에 차를 바꿔 탔다고 하죠. 그 딸이 암살을 당했다고. 근데 암살이라기보다는 폭탄이 터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측에서는 그 우크라이나 측 공작원의 소행이다라고 했지만 좀 이상한 게 그렇게 공작을 완벽하게 해놓고 현장에 신분증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딸까지 네. 데리고 와서 뭐 공작을 하고. 그런 뉴스도 있었죠. 네, 예, 그게 어떤 변수가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소모전으로 간다라는 것이 이번 결론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상당한 부분 크림반도의 아주 중요한 전략 요충지까지 타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러시아는 병력을 증강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될 것이냐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이러므로 인해서 소강 상태에서 좀 더 벗어나서 계속해서 소모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네.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여기에서 얻는 우리의 교훈들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